사회문화 3강은 또 법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는 유형 하나 나오죠. 보기에 사례 주고, 그죠? 물권, 채권, 뭐 이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사례가 물권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채권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일단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다. 역시나 동그라미 셈으로 구분할 겁니다. 본문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의외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물권, 채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이게 이제 전세 그 법 이름 생각이 안 나. 어, 세입자 보호하는 법도 이제 물권, 채권 이거 해가지고 막 걸리는 것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요즘 근래에 요런 거 관련된 지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실제로. 언제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봅시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됐죠? 자, 이러한 자원들은 민법상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요. 됐죠? 물건 대상이라고 하는 게 물권. 그리고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를 들자면 건물을 샀어. 그럼 그 건물에 대한 내 물권이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잖아. 이런 거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 돈을 빌렸어. 돈을 갚아라. 라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잖아. 이거는 채권 계약이 된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때 이제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자,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고 물권인 소유권의 이전이 되려면 소유권자인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표시합시다.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권 계약인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 관련된 거, 이 소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물건에 포함된다라는 게 은연중에 지금 들어가 있어. 그렇죠? 은근슬쩍 끼워 넣었죠. 소유권 이전은 물건과 관련된 계약인 거야.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건물을 사고 판다고. 그럼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 이거는 물건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넘어갈게요.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오케이, 채권 변동, 세모는 계약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공시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필요하다. 차이가 있네요. 계약 플러스 공시가 있어야 된다. 물권은. 되죠? 자, 그때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자, 공시의 방법이란 여기서부터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뜻한다. 이건 뭐 정의니까 일단 체크만 해두고 됐죠? 그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네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줘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공시의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에 관한 물건. 바로 칠게요. 이 경우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등기로 공시된다. 등기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그렇죠?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도 동그라미 해둬야 돼.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 변동은 이 공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채권의 변동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려주는 표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물건은 실제로 뭐 등기부 이런 거 뗄 수 있거든요. 등기부 떼보면 거기서 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이런 거 다 표시돼 있다고. 소유자가 누군지,
이전 소유자는 누군지 이거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뒤에 갈게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오케이, 채무자에게만 주장한다. 세모하면 되겠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과 달리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됐죠? 사례를 돌리면 명확해집니다. 자, 아까 내가 채권 계약 같은 경우에는 돈 빌리는 거라 그랬지? 빌린 사람한테 갚으라 그래야지. 그렇지? 엄한 사람한테 가서 야, 얘가 돈 빌린 거 너 갚아 할 수는 없잖아. 이제 근데 물권은 된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건물 샀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 건물 내 거야. 할 수 있다고. 맞잖아. 그렇죠? 단순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문단 내려가서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대요. 됐죠? 이거 끊고 내려갈게요. 아예 문단을 잘라둘게요. 왜냐면 지금 이 전까지 읽었던 문단은 계약을 통한 권리 변동이야. 그렇지? 계약을 통한 권리 변동에 대한 걸 얘기한 거고, 지금 잘라서 세 번째 문단부터는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권리 변동. 됐죠? 좀 경우가 달라지죠. 왜냐면 아까 내가 처음 들어갈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례 주어졌을 때 이 사례가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를 가지고도 내가 봐야 되는 영역이 달라지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보고 풀이할 건지, 세 번째 문단 이후로 보고 풀이할 건지 달라지니까. 그죠? 자,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도,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오케이?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일단 그러면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다. 됐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 자, 또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그렇죠. 요거는 네모로 갑시다.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앞서서 봤던 그냥 계약에 따른 물권 변동과 또 좀 차이가 있겠지. 동그라미랑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는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 이거 차이네요. 공시 방법이 없어도 된다. 그렇죠? 음. 이거 차이가 되게 분명하겠다. 사례로 줬을 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 그냥 단순히 물건이 바뀌었다만 가지고 볼 게 아니니까. 뒤에 갈게요. 예컨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이거는 법률에 따른 거예요. 괜찮지? 자, 법원의 매각 허가를 결정받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사례로 얘기한다. 가본다. 그냥 갑씨랑 을씨가 있어. 둘이 물권 계약을 했어. 그래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음.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샀음. 했잖아. 이거는 등기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건물을 산 을씨가 타인에게도 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지?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이야기한 거,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갑씨가 빚을 못 갚았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 을씨가 낙찰받았어. 그러면 갑씨는 필요 없어요. 갑씨는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주장 가능하다고. 괜찮습니까? 넘어도 되죠? 자,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괜찮습니까? 아, 지금 첫 번째는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여서 경매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연결해 두고 자, 두 번째 예시가 하나 더 나오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두 번째 예사례네. 그렇죠?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한다. 이것도 뭐 비슷하네요. 되지? 사망한 경우에도 등기 없이 상속할 수 있다. 그렇죠?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이것도 네모해놓으면 되겠다. 나중에 갖출 수도 있대요. 공시 없어도 발생하고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몫인 상속분을 등기할 수 있다. 뭐, 그냥 뭐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선호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네. 일단 무조건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등기를 나중에 해도 되느냐, 뭐 요 정도 차이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내려가 봅시다. 물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담보물건은 본문 끊고 넘어갑시다. 또 딴 얘기하네요. 됐지? 자, 담보물건 똑같이 이제 도형 좀 리셋합시다. 동그라미로 할게요. 담보물건 얘기. 됐죠? 담보물건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버려. 사용이 아니라 금전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목적이 달라요. 어.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물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건과는 다르다. 됐죠? 소유권은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물건인 거고, 담보물건은 이 건물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내가 받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면. 됐지? 뒤에 갈게요. 담보물건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오케이? 금전 지급 동그라미, 금전 채권의 실현 동그라미. 됐죠? 넘어가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됐지? 자, 이거 지금 보셔야 돼요.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거는 채권을 이행하지 못한 거야. 채권, 그렇지? 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죠. 따르지 못한 거지. 맞지?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다. 됐지? 그럼 잘 봐. 이거 지금 바로 스쳐가는 거 하나 있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갑, 을,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사례로 바로.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채무가 있었어. 그치? 근데 이걸 못 갚았어. 그러면은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담보 물건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 그쵸? 내놓게 되겠지. 그때 뭐 병이 그 건물을 낙찰받았어. 그쵸? 그러면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생긴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되는 거지, 이제는. 두 명 사이의 내용이 아니라. 괜찮죠? 계속 넘어가 볼게. 자,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경매 대금을 각각의 채권에게 비례하여 요거 표시합시다. 자, 진짜 어이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돼? 네 명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제 아까 갑을병 세 명이 아니라 갑을병정 네 명 놓고 갑씨가 을이랑 병에게 채무가 있다. 근데 갑에게는 뭐 얼마, 을에게는 얼마, 뭐 비율은 다르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 구성이 가능해지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여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좀 깔려 있지, 지금. 그렇죠? 자, 채권에게 비례하여 이거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넘어가고요. 비례하여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래서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먼저 전액받을 수 있다는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애도 있네요. 괜찮지? 자신의 채권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그렇죠?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무조건 비율인 거지. 괜찮습니까? 근데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면 일단은 그 사람의 채권만큼 전액 다 먼저. 그 다음에 남은 액수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지. 괜찮습니까? 뒤에 넘어갈게요. 담보물권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를 위하여 물권의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일단 결론은 담보 물권도 물권이다. 괜찮습니까? 그게 결국 무슨 얘기야?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 채권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 말이 조금 막히는데, 그러니까 채권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권 설정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거였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못 갚았는데 왜 물권으로 보상하죠? 그게 지금 이 이유인 거지. 괜찮습니까?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담보물권은 소유권 등 다른 물건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자, 이러한 특성은 담보 물건의 목적이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갑니다. 확실하게 아니라고 합시다. 그 뒤에 채권자의 금전 채권 횟수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 목적이 여기에 있죠. 담보 물건의 목적. 자, 첫째, 담보 물건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별 어려울 거 없네요. 빚을 다 갚았으면은 물권 변동 없잖아. 그렇지? 자, 둘째.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이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 이거는 그냥 뭐 내용 일치로만 생각하면 되겠다. 일부분만 설정하고 뭐 이럴 수 없다라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자, 셋째, 담보 물권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날릴게요.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이므로. 됐죠? 그래서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담보 물권의 대상이 된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뒤에 보충 설명 나오네. 예컨대 담보물인 주택이 불타 없어져도 그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면 담보 물권자는 원래 담보물 대신 화재보험금에 대해 담보 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리되네. 그치? 자, 돈 빌렸어. 내가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어. 근데 그 건물이 불탔어. 그치? 그러면 건물 없어졌잖아. 그쵸? 하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나온 보험금에다가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다. 괜찮죠? 그 내용 얘기하는 거네요. 이게 사례로 들어갔을 때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고려하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례가 일단은 지금 뭐 갑을병 또는 뭐 ABC 나오겠지. 그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맺은 사람들인지, 그죠?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담보로 빌렸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한 명이 아니라면 또 이제 비율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죠? 하고 이제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 또.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면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은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있을 것이고. 됐죠? 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불한 돈을 을이 가져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엉키게끔 사례를 던질 거다라는 거 위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사례가 물권에 해당하는 애가 아닐 수도 있어. 채권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예 그냥 다 전제가 어긋나 버리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는 방법으로 독해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음.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도 일단은 사례. 다시 생각해봐도 사례. 그 다음에 내용일치. 두 가지 유형, 일단, 내용일치. 내용일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얘가. 하나하나 선지 좀 따지면서,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변형 문제풀이 할 때,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까지 다시 한번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출제,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 만들 때는 내용일치는 어차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